핵 미사일이 너무 낮게 비행하고 미사일 방어망을 너무 잘 회피해서 결코 탐지되지 않으면서 완벽한 공격 기회를 기다리며 며칠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그건 지휘관에게는 꿈 같은 일이지만 반대편에 있다면 악몽일 겁니다. 바로 그게 러시아가 9M730 브레베스니크 미사일, 즉 스카이폴이라고도 불리는 무기로 달성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나토에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원자로로 구동되고 핵탄두를 장착한 이 무기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에 따르면 이론상으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완전히 우회할 수 있는 최초의 무기입니다. 이 동전의 또 다른 면은 핵 추진 미사일이 엔지니어들에게 최악의 악몽이라는 점입니다. 작은 공기 흐름 변화로도 격추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사르 폭격기의 재림으로 여겨지는 스카이폴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유와 방법. 러시아나 다른 주요 군사 강국이 왜 핵 추진 미사일을 원할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존 로켓 추진 미사일과 달리 핵 추진 미사일은 이론상 무제한 사거리와 비행 시간을 가집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비핵 부품의 내구성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받겠지만 미사일의 주요 추진력에 관해서는 지구를 여러 번 돌고 나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목표물의 방어구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될 수 있어 격추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첨단 센서 장비와 통신을 제어하고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AI 매트릭스와 결합된다면 적의 방어망을 분석하고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표 주변을 맴돌며 완벽한 공격 타이밍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비교를 위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긴 사거리를 가진 현역 미사일은 러시아의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RS-28 사르마트입니다. 이 미사일은 매우 치명적이며 스카이폴과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1만 1000마일, 즉 18,000km의 사거리를 자랑합니다. 사르마트에 대응되는 미국 미사일은 LGM-30 미니투맨입니다. 최신형인 미니투맨 3는 약 14,000km, 즉 8,700마일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르마트 미사일이 모스크바에서 뉴질랜드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고 미니트맨 3는 뉴욕에서 케이프타운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미사일 모두 1,500km를 더 비행할 연료가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은 미사일의 곡선 궤적이나 준궤도 비행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장 발전된 기존 ICBM에서 기대할 수 있는 대략적인 사거리입니다. 브레베스트니크는 이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러시아는 냉전 시절에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소련과 미국은 모두 핵추진 항공기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투기와 미사일 모두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기존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핵잠수함의 개발로 인해 설계가 무의미해졌고 두 강대국 모두 실제로 운용 가능한 핵추진 항공기를 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1년 미국이 1972년 탄도탄 요격 미사일 ABM 조약에서 탈퇴하자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핵추진 미사일 아이디어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합니다. 어쨌든 지식과 설계도는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설계도를 현실로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핵추진 미사일 이론이 단지 소련 시절 아이디어의 부활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 RUSI에 의해 러시아 전문가인 마크 갈리오티 교수에 의해 제기되었습니다. 그는 이 아이디어가 단지 선반에서 꺼내져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자신도 브레베스트니크 미사일이 크기면에서 1990년대부터 설계되어 2010년대에 실전 배치된 KH-101 순항 미사일과 비슷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제트 연료로 작동하는 KH-101과 달리 브레베스트니크 미사일은 미사일 비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소형 원자력 발전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처음 공중으로 발사할 때는 작은 로켓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세계 최초의 원자력 추진 미사일이자 전반적으로 최초의 원자력 추진 항공기인 이 미사일은 KH-101보다 약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큽니다. 발사시 길이는 약 12m, 즉 39피트 4인치에 달하지만 부스터가 분리된 후에는 9m, 거의 30피트 정도가 됩니다.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미사일의 노즈는 타원형이며 크기는 대략 1m에 1.5m, 즉 3.3피트에 4.9피트 정도라고 합니다. 브레베스트니크의 무게는 공식 발표는 없지만 군사 기자들은 이 미사일이 KH-101보다 최대 10배 무겁다고 봅니다. 참고로 KH-101의 무게는 2,400kg입니다. 그래서 약 24메트릭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KH-101은 TU-160과 DU-95 전략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었지만 에스닉국은 무게 때문에 이런 폭격기에서 발사가 불가능합니다. 2018년 블라디미르 푸틴은 크렘린에서 약 2시간 동안
기이한 연설로 러시아의 신형무기 전체를 발표했습니다. 연설 중 그는 몇 분마다 청중의 박수로 중단되었습니다. 전체 오디오가 우리에게 약간의 웃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새로운 핵 추진 미사일도 시연되었습니다. 시연에서 미사일이 경사면 플랫폼에서 발사되는 모습이 보여 전투기에서 발사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이륙 시 고체 연료 부스터를, 비행 중에는 핵 추진 램제트 엔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지정학 정보 플랫폼인 스트래포에 따르면 배스닉국은 대신 액체 연료 부스터와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두 종류의 엔진 모두 연료와 혼합되기 전에 공기를 압축해야 합니다. 터보제트 엔진은 팬으로 공기를 빨아들여 압축하지만 램제트 엔진은 항공기 속도로 공기를 압축합니다. 문제는 램제트 엔진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상당히 높은 속도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램제트 엔진이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면 항공기가 마하 3에서 마하 6 사이로 비행해야 합니다. 처음엔 에스닉국의 미사일이 실제보다 훨씬 빠르다고 생각됐습니다. 실제로는 영국 전 국방정보국장 제임스 호케놀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아음속 미사일입니다. 즉, 음속보다 느리게 비행한다는 뜻입니다. 램제트 엔진을 사용한다면 그 속도에서도 엔진이 작동할 수는 있지만 최적의 효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해도 실제로 이 미사일의 속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며 실제로 사용되거나 러시아가 정보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음속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원자로 사용 방식은 미스터리지만 영국에 본부를 둔 핵안보 싱크탱크인 영미안보정보위원회의 분석가 크리스 스패딩에 따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오픈루프 설계입니다. 이 설계에서는 유입된 공기가 원자로를 곧장 통과하면서 크게 가열되고 팽창하여 미사일을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오픈루프 설계의 문제점은 방사성 입자가 배기구를 통해 배출되어 미사일 아래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방사능을 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히 말하면 공기 자체는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자로 재료는 극심한 열과 압력, 작동으로 손상되어 작은 조각들이 배기구로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 입자들은 매우 방사성이 강해서 위험합니다. 오픈루프 설계는 클로즈드 루프 설계보다 훨씬 더 크기도 합니다. 공기역학적으로는 작을수록 보통 더 좋고 무게도 더 늘어납니다. 이 구성에서 필요한 공기 유량 요구치는 임계 질량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의 양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결국 미사일의 전체 무게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폐쇄루프 설계에서는 원자로가 공기 흐름과 분리됩니다. 열교환기는 원자로의 열을 공기로 전달하여 공기를 가열하고 팽창시키며 미사일을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폐쇄루프 원자로는 더 가볍지만 열교환기가 미사일의 무게와 부피를 더하고 액체금속 냉각제, 나트륨, 칼륨 등 승을 사용하게 됩니다.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어떤 옵션을 선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열교환기 추가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오픈루프 설계가 논리적입니다. 특히 미사일을 신속히 개발하려 했던 점에서 그렇습니다. 에스닉국과 분명히 기반으로 삼은 KH-101 사이의 또 다른 주요 차이점은 날개의 위치입니다. 러시아 언론인들에 따르면 날개가 동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KH-101의 날개는 동체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새로운 미사일에 탑재된 탄도는 거의 확실하게 핵탄도일 것이지만 정확한 충전 중량과 폭발 위력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푸틴은 이 미사일이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비행거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하고 무제한 사거리와 예측 불가능한 비행 궤적, 요격 시스템을 우회할 가능성을 가진 적어도 은밀한 순항 미사일은 기존 및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모두의 무적입니다. 인용 끝. 그 설명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리고 핵추진 미사일이 러시아 수장이 믿게 하려는 것처럼 정말로 무적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답해보려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특정 설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것은 분명히 시작부터 잘못되었다는 점입니다. 실패한 시험. 브레베스트닉은 사로프에 있는 러시아 전연방 실험물리학 연구소에서 개발되었고 장거리 미사일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예카테린부르크의 엠피오 노바토르에서 제조되었습니다. 러시아는 브레베스트니크이 2027년까지 실전 배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러시아가 당연히 감추려 했던 수많은 실패한 시험들 때문에 처음에는 그 기한이 지켜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핵 활동을 감시하는 단체인 핵 위협 이니셔티브는 러시아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3차례 이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13번의 시험 중 단 2번만 부분적으로 성공했고 나머지는 완전한 실패였으며 완전히 성공한 시험은 없었습니다.
그중 한 번은 치명적인 실패였습니다. 2019년 8월 8일 새로운 미사일 엔진 폭발로 러시아 핵 엔지니어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시험장 인근 세베로드빈스크에서 40분간 방사능 수치가 급상승했습니다. 처음에 러시아 정부는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은폐하려 했으며 폭발이 액체 연료 로켓 엔진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망자 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여 단 2명의 엔지니어만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 당국자들 역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한동안 그들은 과학자들이 백해 해저에 있던 핵미사일을 회수하려고 했다고 믿었습니다. 서방 전문가들이 핵 추진 무기 실험보다는 이 가능성을 더 녹대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러시아가 대량으로 핵 추진 미사일을 개발하고 생성할 만한 재정적 또는 기술적 기반이 없다고 단순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생각은 틀렸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로프 핵센터 소장은 엔지니어들이 방사성 동위원소 추진제 실험 중 사망했다고 밝혔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같은 해 11월 공식 인정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에 따르면 엔지니어들은 엔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화재가 발생해 엔진이 폭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브레베스트니크 실험 중 가장 참혹한 사고였지만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2년 전인 2017년 이 미사일은 북극해 노바야 젬랴 군도의 해안에 위치한 외딴 판코보 시험장에서 시험 발사되었습니다. 이곳은 외진 위치 덕분에 핵무기 실험의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그 미사일은 단 2분 동안만 비행했고 약 35km를 이동한 뒤 바렌츠해에 추락했습니다. 러시아가 마침내 성공적인 시험을 완료하기까지는 2025년 말, 정확히는 10월까지 걸렸습니다. 참모총장 발레리 게라시모프는 브레베스트니크가 발사되어 약 15시간 동안 비행했고 약 14,000km를 아무 문제 없이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거리가 미사일의 한계가 아니라 단지 시험상의 한계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또한 저공 비행 무기로 지상에서 약 50m, 약 160피트까지 낮게 비행하여 탐지를 피할 수 있으며 매우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 중에 브레베스트니크는 미사일 방어 및 방공 시스템을 우회하는 높은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는 설계를 거의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푸틴이 2019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던 부분입니다. 이 새로운 미사일은 녹화 시점에서는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으며 브레베스트니크가 러시아 무기고에 얼마나 배치됐는지도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이후 예산이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동방의 강대국이 핵 추진 무제한 사거리 미사일을 대량 생산할 방법을 찾는다 해도 이 설계에는 결함이 없지 않습니다. 브레베스트니크가 모든 핵 추진 항공기의 문제점입니다.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와 혼합해 연소시켜 추력을 내는 터보제트 엔진과 달리 미사일을 포함한 핵 추진 항공기는 제트 엔진 대신 원자로를 사용합니다. 원자로는 유입되는 공기를 엄청난 온도로 가열하여 연료를 연소하지 않고도 추력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핵 추진 항공기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핵 추진 항공기는 연료 고갈이 없어 이론상 무한히 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원자로도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는 시간 단위가 아니라 연 단위로 측정됩니다. 브레베스트니크에 사용된 것과 같은 소형 원자로는 발전소나 항공모함에 사용되는 원자로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항공기에 원자로를 탑재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문제는 원자로를 제트기나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게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분은 첫 번째 아이언맨 영화에서 오바디아 스테인이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엔지니어들에게 토니 스타크의 원자로 기술을 복제하라고 하면서 그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고 말하고 단지 더 작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을 기억하실지도 모릅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걸 동굴에서 만들었어. 실제로 원자로를 항공기에 탑재해 동력을 공급하려고 할 때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픽업 트럭만한 크기의 무언가를 크루즈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원자로는 무겁기도 한데 고속으로 비행하고 민첩성이 요구되는 복잡한 기동을 해야 하는 항공기에 그런 무거운 걸 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만약 사람을 태운 이동수단에 원자로를 탑재하려면 방사선 차폐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방사선 차폐는 보통 강철판이나 복잡한 금속으로 만들어져서 매우 무겁습니다. 소련과 미국이 핵 추진 항공기 개발을 두고 경쟁하던 시절, 소련은 모든 폭격기 설계국에 기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 개발에 집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 모두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1961년에 첫 비행을 한 투폴레프 투95 실험용 핵 추진 항공기를 실제로 시험 비행에 투입했습니다. 투95는 명목상 폭격기였지만 폭탄창에 원자로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원자로를 탑재하기 위해 항공기에 많은 개조가 필요했고
원자로의 무게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성능이 좋지 않아 추가적인 공기역학적 개조가 필요했습니다. 원자로와 차폐제의 합쳐진 무게로 인한 항공기의 부담과 차폐제 자체의 효과를 시험하기 위해 1969년까지 40회가 넘는 연구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미국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미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1946년부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칠판에 적혔습니다. 하나는 원자력 추진 항공기, 다른 하나는 원자력 추진 미사일 개발이었는데 후자는 약 70년 후 경쟁자들이 달성하게 되어 아이러니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을 위해 194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4가지 원자로 프로젝트가 각각 추진되었습니다. 개조된 B-36 피스메이커 폭격기에 원자로를 탑재한 채로 여러 차례 시험 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로 비행기가 무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차폐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실험과 매우 유사하게 미국도 이 방향의 모든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략 폭격기가 최대 일주일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지만 양대 강대국 모두 동시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ICBM이 원자력 항공기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웠습니다. 무게 문제 외에도 소련과 미국 모두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원자로에서 방출되는 극심한 열이었습니다. 이는 이 영상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적절한 차폐가 있다면 항공기는 매우 뜨거운 기체 내 물체로부터 안전할 수 있지만 상황이 쉽게 잘못될 수 있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비행기에 그렇게 강한 열을 내뿜는 원자로가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불안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항공기용 원자로 개발을 목표로 한 4가지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항공기 원자로 실험은 순환하는 용융염 연료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원자로를 개발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이 원자로는 최대 출력인 3메가와트에서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작동하면서 총 1000시간의 운용 수명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고 온도는 섭씨 860도, 화씨 1580도에 달했습니다. 플랫 휘트니 항공기 원자로 1호기 또 다른 항공기용 원자로 프로젝트는 약 섭씨 675도, 화씨 1247도의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브레아베스니크의 공기 배출구 온도는 섭씨 1400도에서 1600도, 화씨 2552도에서 2912도 사이로 측정되었습니다. 반면 원자로 연료의 외부 중심부 온도는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높을 것입니다. 기존 원자로 재료 대부분은 러시아 미사일에 쓸 수 없습니다.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브레아베스니크 미사일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2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미사일이 세라믹으로 된 폐쇄식 구조를 사용했을 수 있습니다. 세라믹은 구조선 녹는데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 내용은 메가 프로젝트 YJ17 영상에서 이미 자세히 다뤘습니다. 이 이론의 문제점은 폐쇄형 구조가 무게를 더 늘릴 수 있고 세라믹은 깨지기 쉬워서 비행 중에 또 다른 고장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러시아 언론인들이 추측했지만 확인되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통풍용 구멍을 두면 비행 중 자연스럽게 원자로를 냉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의 문제는 개방형 원자로가 지나가며 고방사성 입자를 방출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속도 변화, 바람 세기와 방향이 원자로 냉각 속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뒷바람이 갑자기 불면 유입되는 공기의 속도가 떨어져 냉각 속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전 시스템을 통해 배출구 온도를 높이고 미사일을 순항 속도로 가속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공기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사일이 저고도로 비행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와 이물질, 나뭇잎, 눈, 비 등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든 피하거나 해결된다고 해도 외부 온도, 압력, 습도의 변화가 원자로의 반응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미사일을 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핵 추진 미사일의 설계와 의도된 사용 방식 자체가 원자로 활동의 증가와 감소에 매우 민감하게 만든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미사일이 아주 쉽게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민감한 무기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했든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냉각과 가열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웠다는 사실은 핵 원자로를 항공기에 탑재해 활용하는 것이 왜 그렇게나 힘든지에 대한 세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유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복잡합니다. 크기를 줄이면 더 복잡해지고 더 복잡한 설계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항공기 원자로 실험을 끊는 한 사건이 좋은 예입니다.
시험 비행에서 고출력으로 상승하는 동안 원자로는 주 연료 펌프에서 핵분열로 인해 발생한 핵분열 가스와 증기가 누출되기 시작하면서 정지해야 했습니다. 일부 전기 접합 패널에 결함이 있는 실이 있었고 그 틈을 통해 가스가 새어나와 방사선 안전 감지기가 원자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시험 중에 단 한 번 있었던 일이지만 원자로, 특히 항공기에 탑재된 원자로에서 얼마나 쉽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미국인들이 원자력 항공기 구상을 포기한 유일한 이유는 아닙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우주 경쟁과 그러한 무기가 유용할 것이라는 믿음 덕분에 유지되었지만 곧 이것이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으며 ICBM이 장기적으로 더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현재로 넘어와서 크리스 스패딩 분석하며 미사일이 공중에서 얼마나 취약한지 지적했습니다. 이것은 뷰로 베스닉뿐만 아니라 모든 핵추진 항공기 설계에 해당됩니다. 비, 새, 그리고 적어도 비행 중에 충분히 강한 벌풍조차도 순항미사일로 유입되는 공기를 변화시키게 되고 이는 원자로의 성능을 저하시킬 것입니다. 비행 중에 원자로가 고장나면 미사일은 바다나 육지에 추락하게 되고 그 정화 작업은 극도로 위험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염이 광범위하게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상황이 많아 원자력 추진 미사일과 항공기는 현실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비루베스니크 생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단순한 기하학 구조도 원자력 추진 미사일 제작을 어렵게 만듭니다. 원자로 연료는 우라늄 산화물 블록이나 핀스타 연료 집합체인데 최적의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로 안에 정확하게 배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사일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지형과 적의 방어망을 피해 기동할 때 관성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연료는 이러한 상황과 일반적인 난기류를 견디면서도 자유 중성자가 이동하는 거리인 중성자 플럭스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자로 작동 원리는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중성자 플럭스가 원자로 안정성에 매우 중요하며 불안정해지길 원치 않는다는 점만 강조하겠습니다. 연료의 형태가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빠르게 변하면 반응도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고 반대의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료가 멀리 이동하면 반응도가 떨어져 추력이 감소하고 미사일이 추락할 수 있습니다. 연료는 관속력과 난료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아니면 설계 자체가 원자로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러시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추진 미사일에만 해당되는 또 다른 문제는 제어와 스텔스 요소입니다. 미사일은 적 방어 시스템에 격추되지 않고 비밀리에 목표에 도달해야 하므로 미사일 운용자가 명령을 주거나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스텔스는 중요합니다. 뷰로 에스닉은 저공에서 느리게 비행해 탐지되면 요격기에 쉽게 노출됩니다. 그래서 발사 후엔 핵추진 미사일이 임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미사일은 자율적으로 항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원자로도 자율적으로 제어해야 합니다. 이는 엄청난 과제인데 원자로는 보통 현장에 직접 있는 고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감독하고 제어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에 탑재된 원자로를 담당하는 시스템 역시 강한 방사선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뷰로 오브 에스닉에서 사용된 해결책은 대부분 다른 문제들처럼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했지만 경쟁자들에게는 해결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말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말한 대로 비행 중인 원자로는 주변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종합하면 비행 중인 파편이 주는 위험, 가열과 냉각 문제, 방사성 입자의 확산, 이런 복잡한 시스템이 고장나기 쉬운 점, 이런 무기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 탑재된 제어 시스템의 자율성과 내구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미사일이 추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재앙까지 모두 고려해보면 심호흡을 하고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러시아는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방공체계를 혁신하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의 개발 배경 중 하나는 러시아의 적들에게 앞으로의 교리가 전략적 기습과 조기 경보 체계 무력화임을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핵추진 미사일 설계에 전력을 다한 유일한 이유가 단지 그런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는 이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우선 핵 억제력은 그 능력 자체만큼이나 그 능력을 상대국에 알리고 신뢰성 있는 파괴력을 개발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은 에스닉국 관해서라면 러시아의 적들에게 별로 겁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은 지금까지 12번 이상 실패했고 한 번은 몇몇 엔지니어들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단 한 번만 시험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단 한 번의 성공적인 시험이 실제 상황에서의 성공적인 성능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장에서 다룬 것처럼
핵 추진 미사일에는 잘못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론적으로 그 미사일은 며칠간 대기하며 안전한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 공격은 매우 파괴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이 워낙 복잡하고 취약해서 비행 중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런 종류의 무기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핵 추진 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에 가깝던 햄더라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지나치게 복잡하지만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큰 자원 낭비입니다. 에스닉국은 길스텔스 성능 덕분에 선제 공격 무기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공격 후 비밀이 드러나 쓸모없었고 이후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더 유용해집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잘 작동할지 보장도 없고 실질적인 사용 용도도 제한적인 이런 매우 민감한 무기에 왜 이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부었을까요? 러시아 지도부는 그 질문에 대해 일종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핵능력 개발은 보통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정당화됩니다. 예를 들어 골든돔 미사일 시스템 발표는 크렘린에 의해 비난받았고 여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에스닉국의 첫 성공적 실험. 몇 주 전 블라디미르 푸틴은 골든돔이 전략적 공격무기 분야에서 우리의 현상 유지 노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이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골든돔 때문에 에스닉국을 개발해왔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에스닉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기동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자랑했습니다. 이 흐름은 2018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에스닉국은 불안정한 시험 단계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통령 연설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에스닉국과 그의 무기들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회하기 위해 그리고 미국이 탄도탄 유격 미사일 조약에서 탈퇴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특별히 만들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예상대로 블라디미르 푸틴은 여기서 자신의 말을 뒤집고 있습니다. 미국이 처음 그 조약에서 탈퇴했을 때 그는 러시아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우회할 미사일을 이미 보유해 미국의 조약 탈퇴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에스닉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가 이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사용하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것은 미국의 무기 이전과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에서의 정책을 포함해 러시아의 이익을 위협하는 정책을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추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기 위한 미국 지도부에 대한 시험입니다. 또한 미국이 사찰 없이 뉴스타트 조약의 수치 제한을 1년간 비공식적으로 따르도록 합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미국이 자신들이 핵능력을 현대화하고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에스닉국은 본질적으로 두 나라 사이에서 핵탄두 경쟁의 일부입니다. 실전 배치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릅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가 2027년 실전 배치될 것이라 예상하지만 러시아 당국자의 말을 그대로 믿기는 무모합니다. 푸틴은 에스닉국과 함께 군대가 실전 배치 단계로 이동하고 이 새로운 시스템이 어떤 무기 등급에 속하는지 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용 가능한 운용 방식을 파악하고 우리 군에 배치할 수 있도록 인프라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자신도 이것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며 이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가까운 미래 더 많은 시험 소식이 들리고 언젠가는 위키피디아 운용 이력이 개발 중에서 실전 배치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냉전 시대 사고방식의 영향을 받은 보여주기식 설계에서 실제 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무기로 바뀌게 될까요? 글쎄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